한 번은 제레미 벤담이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된 일이 있었다. 이 마을은 작고 평화로웠으나 몇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오래되고 위험한 다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 건너편에 있는 조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이 다리를 자주 건너야 했지만 낡고 금이 간 다리는 항상 사고와 불안을 야기했다. 벤담은 이 상황을 보고 복리주의자의 시각에서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벤담에게 다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고 벤담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먼저 벤담은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는 회관 중앙에 서서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래된 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우리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찾아보겠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벤담을 바라보았다. 벤담은 첫 번째로 다리를 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가 이 다리를 수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안전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다리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이는 마을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에 마을의 노장이 손을 들어 말했다. 그렇다면 다리를 새로 짓는 것은 어떤가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벤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의미다. 하지만 다리를 새로 짓는데 드는 비용은 수리 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완성되기까지 주민들은 여전히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그러자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어 새로운 제안을 했다. 벤담 교수님, 혹시 다리를 완전히 철거하고 다른 경로를 만들어서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벤담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아주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저렴할 수 있으며 다리가 완전히 사라지면 다리로 인한 사고 위험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로가 마을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벤담의 문제 제기에 고민하던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한 명씩 계속 손을 들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벤담은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아주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이 가져올 행복과 불행을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새로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리는 현대적인 기술과 재료를 활용해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졌고 벤담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공사를 도왔다. 새로운 다리가 완성된 후 사람들은 벤담을 마을의 영웅으로 존경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이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되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이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 그리고 벤담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래서 공리주의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거야. 두 번째 이야기. 좋아, 여기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썰을 들려줄게. 이야기는 현대 도시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우연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야.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커피숍 카페 데이비드는 지극히 평범한 장소였다. 이곳은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숨을 돌리려고 찾는 사람들로 항상 붐볐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주인장 민수씨는 커피 원두를 갈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좀 특별했다. 민수씨는 전날 밤 늦게 철학 다큐멘터리를 보고 휴메의 인과성 이론에 푹 빠져 있었다. 불이 뜨거움을 일으킨다고 불과 뜨거움 사이에 필연적 연결고리가 없다고 민수씨는 머리를 극적였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목을 극적이고 있었다. 핫초코 한 잔 부탁해요. 목이 따끔거려서요. 민수씨는 점잖게 핫초코를 준비하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분명 어젯밤에 차가운 것을 많이 마셨겠지. 그러니 이제 따뜻한 걸 먹고 싶을 거야. 핫초코를 건네며 민수씨는 만쯤 심각하게 말했다. 이 핫초코가 목을 낫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사실 핫초코와 목 상태 사이에 필연적 연결고리는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핫초코를 들이켰다. 단번에 목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안 되지만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아졌어요.
민수 씨는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 좋아. 이제 다른 손님들에게도 내 이론을 설명해봐야지. 카페가 바빠지면서 민수 씨는 각종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휴미 인과성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지나자 고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카페 데이비드 주인장 인과성 마스터리라고 하던데.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뀐 건 오후였다. 한 여성이 들어와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녀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 이 커피가 날 깨어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갈등했다. 커피가 피곤함을 쫓아낸다는 것은 정확한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급격히 빠졌다. 이 커피가 당신을 깨어나게 해줄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순간 그녀가 정확히 오키드 향이 향수를 뿌린 어떤 남자를 떠올렸다. 제 남자친구가 같은 커피를 마셔요. 이 커피를 마시면 마치 그와 함께 있는 것 같아서요. 갑자기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흘러갔다. 커피 자체가 아니라 그 커피가 연상시키는 감정과 추억이 그녀를 깨어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민수 씨는 헉 하고 무언가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를 건네주었다. 알겠습니다. 사랑의 힘이 인과성을 뛰어넘을 수도 있죠. 그날 이후로 민수 씨는 손님들이 커피숍에 들어올 때마다 힘의 이론을 떠올렸다. 어떤 것이 필연적인 연결고리이고 어떤 것이 단순한 심리적 습관인지 탐구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커피숍에서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인과와 우연의 경계를 탐험하는 장소로 기억하게 되었다. 아주 이상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떤 작은 마을에 자연을 지극히 사랑하며 살던 소피아라는 나무 요정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곤 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살고 있지만 아침이 되면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 밑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지혜와 도덕적 가르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법률이 생겼습니다. 법률의 내용은 누구든지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마을 바깥에 위험한 짐승들이 많아서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법이 생기고 모두는 그 규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년 제임스가 마을 밖의 자유로운 들판에서 나비를 쫓아가다가 낯선 노인 델베르트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델베르트는 수염이 길게 늘어진 마치 수백 년을 산 것 같은 신비로운 인물로 보였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위험해서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도대체 여긴 왜 오셨나요? 델베르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년아, 내 말도 맞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을 간과하고 있단다. 나는 지금 여기에 내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왔단다. 그날의 만남 이후 제임스는 매일 델베르트와 숲속에서 모험을 즐겼습니다. 델베르트는 제임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험 그리고 삶의 가르침을 하나씩 설명해주며 자연스럽게 자연법의 이론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가 델베르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연법이란 무엇인가요? 델베르트는 제임스를 맑은 호수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연법은 이 맑은 물과 같단다. 제임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지. 이는 자연 속에 스며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란다. 그는 지팡이로 호수의 물결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자연법의 기본 원칙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를 인간의 이성을 통해 알 수 있단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 이 마을의 법률이 우리를 보호하듯 자연법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단다. 그는 제임스를 데리고 숲속 여러 생명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자연 속의 모든 생명체들은 저마다의 역할과 법칙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야 해.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덕적 진리란다. 시간이 흘러 제임스는 자연법에 대한 델베르트의 가르침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차츰차츰 제임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델베르트는 숲속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해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델베르트와 제임스의 이야기는 자연법이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구의 모든 나라와 문명이 한데 모여 초강대국 연합 대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대회는 무려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규모 회의였어요. 그곳에서는
각 나라가 지난 10년간 겪은 사건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규칙을 논의하며 지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회의의 배경에는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이 깔려 있었어요. 모두가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을 맹세한 것이죠. 어느 날 이번 대회의 주제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사회계약에 벗어난 부질서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각 나라 대표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대표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바로 우게도라는 작은 섬나라의 왕 우고였습니다. 그는 단단히 결심하고 회의 무대에 올라가 말했어요. 저희 섬나라는 사회계약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거대한 시험을 치러야 했죠.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고 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으깨도는 작은 섬나라로 항상 평화롭고 고마 주민들이 많았답니다. 어느 날 섬에서는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쳤고 모든 사회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물자가 부족해지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죠. 그야말로 홉스의 자연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만인을 적으로 보았고 열 수 없는 도로, 파괴된 집, 그리고 끝없는 배고픔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은 우고 왕의 이야기에 몰입하며 그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했어요. 수많은 혼란 속에서 우고 왕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점차 이기심과 불신이 만연한 사회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생존을 위한 투쟁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법을 찾아 나섰죠. 집집마다 잠금 장치를 새로 달고 음식을 숨기고 심지어 가까운 이웃 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깐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 때 지금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선택이 기로에 섰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사회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서로 도와야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음을 말이죠.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며 경청했어요. 처음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다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의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차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협력과 신뢰, 공존의 중요성을 말이죠. 우리는 각자가 가진 자원을 모아 서로 돕고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과 규칙을 다시 세워나갔어요. 불신과 이기심을 버리고 무엇이든 혼자만 하려 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고 왕은 마지막으로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의 섬나라는 다시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죠. 홉스의 이론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질서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를 믿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중들은 큰 박수로 우고 왕의 이야기에 응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썰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만약 이 세계가 다시 한번 무질서에 빠진다면 홉스의 사회계약서를 통해 협력과 신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죠. 이렇게 홉스의 사회계약서를 현대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만든 으깨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답니다. 그 어떤 철학적 이론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중요한 법이니까요.